한 걸음도 더 가시면 안 됩니다. 한양으로 가는 큰 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나타난 한 소년이 선비의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누더기를 걸친 아이의 얼굴은 먼지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유난히 빛났지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이었습니다. 3년마다 열리는 대과 시험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이 시기에 전국의 수많은 선비들이 한양으로 모여들고 있었지요. 이한림이라는 양반 선비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명문가의 자제로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만 매진해 온 인물이었어요. 조부는 정승을 지내셨고 부친은 병조판서를 역임하신 집안이었지요. 이한림의 문장은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했고 스승들은 입을 모아 이번 과거에서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하리라 예언했답니다. 그날도 이한림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몰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책보따리가 실려 있었고 허리에는 고급 옥패가 달려 있었지요. 에구, 이게 무슨 꼴이냐. 어린 것이 길 한복판을 막다니. 이한림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선비님,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시지요? 그렇다만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어서 비켜라. 나는 바쁜 몸이다. 이한림은 채찍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답니다. 선비님께서 정말 학식이 높으신 분이라면 저의 간단한 질문 하나쯤은 답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허, 내가 무슨 질문을 하겠다는 게냐? 내 나이에 무슨 학문을 알겠느냐? 소년의 눈빛이 더욱 빛났습니다. 저는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배움에는 신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선비님 3가지 문제만 풀어주신다면 기꺼이 길을 비켜드리겠습니다. 이한림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천한 신분의 아이가 감히 자신에게 문제를 낸다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주변에는 이미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행상들과 나그네들이 멈춰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좋다. 어디 한번 내봐라. 하지만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소년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한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유명한 수수께끼였거든요. 그것도 문제라고 내느냐. 사람이지. 아기 때는 기어다니고 어른이 되면 2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는다는 뜻이 아니냐. 이런 것은 서당 아이들도 다 아는 문제다. 맞습니다. 선비님. 역시 학식이 높으십니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을 비키지 않았지요. 이한림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비켜라. 약속했지 않느냐? 죄송하지만 선비님, 아직 2문제가 더 남았습니다. 뭐라고?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 소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부터 3가지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장원급제를 꿈꾸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 정도 문제도 못 푸신다면 한양에 가서도 곤란하시지 않겠습니까?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도 들렸지요.
이한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좋다. 어디 내봐라. 하지만 헛된 문제를 내면 용서치 않겠다. 소년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한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말이 아니겠느냐. 천리만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럼 바람인가 태풍은 순식간에 수백 리를 휩쓸지 않느냐. 그것도 틀렸습니다. 이한림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모여들었지요.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어떤 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럼 빛인가 번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을 가른다. 아직도 틀렸습니다. 대체 답이 뭐냐? 더 빠른 것이 있단 말이냐? 소년이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입니다. 선비님.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1000리 밖에도 갈 수 있고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 수 있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선비님의 마음은 한양의 과거 시험장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저런 해안을. 과연 지혜롭구먼. 신분이 천하다고 하지만 하늘이 내린 제주로구나. 이한림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천민 아이에게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년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좋다. 그대의 지혜를 인정하마. 마지막 문제를 내봐라. 소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고 작은 주먹이 떨리고 있었지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소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백성을 위한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쳤지요. 밤을 새워 농사법을 개량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력자가 그의 학문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자가 항의하자 권력자는 오히려 그를 역적으로 몰아오게 가두었고 결국 그 학자는 차디찬 옥바닥에서 죽었습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선비님, 이것이 정의입니까? 불의입니까? 순간 이한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었어요. 구경꾼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그것은 당연히 불의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불의가 아니냐. 그렇다면 선비님. 소년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 선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선비님께서 그토록 읽으신 사서삼경에 나오는 의리와 정의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관계가 있습니다, 선비님. 소년이 품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헤어진 종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지요. 제 아버지가 바로 그 학자였습니다. 박진사라는 이름으로 평생 백성을 위한 학문을 연구하셨습니다. 조정의 높은 관직도 마다하고 오직 굶주리는 백성들을 살릴 방법만 연구하셨지요. 소년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행복하셨습니다. 제게 매일 밤 학문을 가르쳐 주시며
동희야, 배움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란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소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대감이라는 분이 아버지와 함께 연구하시다가 아버지의 연구를 몰래 훔쳐 자기 이름으로 임금님께 올렸습니다. 그것으로 큰 상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요. 아버지가 항의하자 김대감은 오히려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이한림은 김대감이라는 이름에 움찔했습니다. 김대감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권력자였거든요. 병조판서를 거쳐 지금은 우의정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었지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김대감은 존경받는 대신이시다. 함부로 모함할 수 없는 분이야. 증거가 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정교한 필체로 농업개혁에 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토양 개량법부터 시작해서 관계시설 개선, 새로운 농기구 설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쓰신 원고입니다. 그리고 김대감이 임금님께 올린 상소문과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한림이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글을 읽어 내려가자 이한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뛰어난 연구로구나. 이대로만 실행하면 백성들의 굶주림을 크게 덜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비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냐? 이한림이 물었습니다. 소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지요. 선비님께서는 과거에 급제하시면 사헌부에 들어가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사헌부는 억울한 일을 바로잡는 곳이 아닙니까? 억울한 누명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선비님뿐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았느냐? 선비님의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한림 선비는 정의로운 분이라고, 약한 백성의 편에 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흘을 걸어 이곳까지 왔습니다. 선비님께서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한림은 난처해졌습니다. 이 일에 개입했다가는 김대감의 미움을 살 것이 분명했어요. 장원급제는커녕 벼슬길 자체가 막힐 수도 있었지요. 아니,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김대감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분이시다. 우의정이신 분을 어찌 감히. 선비님,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제 문제에 대답하셨잖아요.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고요. 그런데 왜 실천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선비님께서 읽으신 책들은 모두 허울 뿐이었습니까? 의리와 정의를 말하면서 정작 힘없는 백성의 억울함은 외면하시는 겁니까?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모두 이한림에게 쏠렸지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선비가 과연 어찌할까? 양반이라고 다 같은 양반이 아니지. 진짜 선비인지 가짜 선비인지 이제 알게 되겠구먼. 이한림의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한쪽에는 평생 준비해 온 과거 시험과 화려한 미래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위험천만한 정의가 있었지요. 저는 소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천민이라는 이유로 과거도 볼 수 없고 상소도 올릴 수 없습니다. 관아에 가도 문전박대당하고
글을 써도 읽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선비님, 부디 도와주십시오. 선비님만이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한 무리의 군졸들이 다가왔어요. 쿵쿵쿵 발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저기 있다. 저 아이를 잡아라. 앞장선 사람은 김대감의 가신 박서방이었습니다. 사나운 얼굴에 큰 칼을 차고 있었지요. 뒤따르는 군졸들도 5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놈 주인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다니 당장 잡아가겠다. 소녀는 이할림의 뒤로 숨었습니다. 떨리는 작은 몸이 선비의 등에 와 닿았지요. 이할림은 소년의 떨림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비님, 제발. 순간 이할림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보호하면 자신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릴 것 같았지요. 그때 문득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할림아, 선비는 출세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백성을 위해, 정의를 위해 배우는 것이란다. 이할림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내렸지요. 잠깐. 이할림이 군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난폭하게 잡아가려 하시오? 박서방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선비님께서는 모르시는 일입니다. 비키시지요. 이것은 저희 주인 어르신과 관련된 일이오. 나는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요. 이 아이가 무슨 일로 잡혀가는지 알아야겠소. 설마 죄 없는 아이를 함부로 잡아가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죄 없다고 이놈이 저희 주인 김대감 어르신을 모함하고 다녔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감히 대감마님을. 역적이라는 증거가 있소. 이할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박진사가 역적으로 처형된 것은 조정의 판결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아버지의 누명을 씻는다며 거짓 증거를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요.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요? 이할림은 소년이 건넨 서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소. 박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비님, 함부로 그런 것을 꺼내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역적의 글이요. 내가 보기에는 백성을 위한 훌륭한 연구인데 말이요. 만약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대감께서 직접 해명하시면 될 일 아니요? 선비님, 박서방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비님께서 이 아이 편을 드시겠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선비님도 우리 주인 어르신의 원수가 되는 것이요. 원수라니 나는 다만 진실이 궁금할 뿐이요. 이할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선비가 진실을 외면하고 어찌 과거를 보러 가겠소. 만약 이 아이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내가 직접 책임지겠소. 하지만 사실이라면 억울한 누명은 반드시 풀려야 하지 않겠소. 박서방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앞둔 선비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좋소. 이 일은 주인 어르신께 보고하겠소. 선비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하시겠다면 그 책임도 함께 지셔야 할 것이오. 명심하시오. 박서방이 군졸들을 이끌고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험악했지요. 군졸들이 사라지자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선비님. 과연 진정한 선비로구먼. 하지만 이할림은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큰 결정을 내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지요. 아이야,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가 너를 도우려다 큰 화를 자초한 것 같구나.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올렸습니다. 선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는 선비님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좋다. 내가 한양에 가서 이 서찰을 조사해 보마. 하지만 너도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선비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은 제 싸움입니다. 제가 도망치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하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잃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이한림은 소년의 굳은 의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자.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김대감의 눈은 어디에나 있을 테니. 둘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이한림은 소년에게 물었지요. 동이야,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느냐?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셨습니다. 소년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사흘 뒤 이한림과 동이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성곽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갔지요. 저곳이 규장각입니다. 이한림이 웅장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규장각에는 조정에 올라온 모든 상소문이 보관되어 있다. 거기서 김대감의 상소문을 찾아 내 아버지의 서찰과 비교해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규장각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엄중한 경비가 서 있었고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었지요. 저는 과거를 앞둔 선비 이한림이라고 하오. 규장각의 관리께 뵙고 싶소. 한참을 기다린 끝에 중년의 관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이 서찰의 필체와 김대감께서 올리신 상소문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관리는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더니 눈빛이 변했어요. 이것은 대단한 내용이로군요. 그런데 왜 김대감의 상소문과 비교하려 하시오? 이한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표절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표절이라니, 김대감은 조정의 중신이시오. 함부로 그런 의심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선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관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이 일이 잘못되면 저도 책임을 져야 하오. 관리는 서고로 들어가 김대감의 상소문을 가져왔습니다. 황색 비단으로 쌓인 두루마리였지요. 이것이 3년 전 김대감께서 올리신 농정개혁에 관한 상소입니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이한림과 동이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소년이 가져온 서찰과 나란히 놓자 내용이 거의 똑같았어요. 이건 관리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필체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심지어 문장의 순서까지 일치하는군요. 동이가 떨리는 손으로 두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부분은 아버지께서 쓰신 원본입니다. 그런데 김대감의 상소문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게다가 이 서찰의 종이가 더 오래되었습니다. 최소한 5년은 된 것 같군요. 그렇다면 김대감이 표절한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건 큰일입니다. 이 사실을 임금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규장각의 문이 벌컥 열리며
김대감의 가신들이 쳐들어왔어요. 감히 우리 주인 어르신을 모함하려 하다니. 박서방이 앞장서서 달려들었습니다. 뒤따르는 군졸들이 10명도 넘었지요. 이 서찰을 내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모두 옆적으로 모라. 멈춰라. 관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곳은 규장각이다. 함부로 난동을 부리면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서방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지요. 난투극이 벌어지는 바람에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서찰만 없애면 아무 증거도 없다. 박서방이 서찰을 낚아채려는 순간 동희가 재빨리 품에 감췄습니다. 안 됩니다. 이놈. 박서방이 동희를 잡으려 하자 이할림이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마라. 소동이 커지자 궁궐의 금군들이 달려왔습니다. 규장각에서 난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대궐까지 전해진 것이지요. 무슨 일이냐? 금군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모두가 엎드렸지요. 규장각에서 난동을 부리다니 당장 모두 잡아가라. 소식은 곧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라는 어명을 내리셨지요. 다음 날 대궐 앞들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임금 앞에 김대감과 이할림 그리고 소년동이가 꿇어 앉았어요. 조정의 대신들도 모두 모여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임금의 용안은 엄숙했습니다. 김대감, 이 상소문이 정말 그대가 쓴 것이오? 예, 전하. 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이 서찰은 어떻게 된 것이오? 내용이 똑같은데 말이오. 김대감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전하, 저 아이의 아버지 박진사는 신의 제자였사옵니다. 신이 가르친 내용을 토대로 저런 원고를 썼겠지요. 하지만 박진사는 나중에 역심을 품고 신을 모함하려 했사옵니다. 거짓말입니다. 동희가 소리쳤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웅성거렸지요. 감히 어전에서 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라. 대신 하나가 소리쳤지만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아이의 말을 들어보자. 계속 말해보거라. 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김대감은 제 아버지의 제자가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김대감과 함께 학문을 연구하셨지요. 하지만 김대감은 아버지의 연구를 훔쳐 자기 공으로 돌렸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동희는 품에서 또 다른 서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하던 편지들이었지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김대감과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분이 함께 연구하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임금이 편지를 받아 읽어 내려가자 얼굴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진사 형님, 오늘 형님께서 말씀하신 윤작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임금이 김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김대감, 이 편지에서 그대는 박진사에게 형님이라고 불렀소. 그런데 박진사가 그대의 제자라고? 김대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의상, 더 이상 거짓말 마시오. 임금의 호통에 전각이 울렸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니 명백하지 않소. 박진사와 그대는 동료였고 함께 연구했소. 그런데 그대는 박진사의 연구를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들었소. 김대감은 땅에 이마를 찌우며 엎드렸습니다. 전하, 용서하옵소서.
신이 일시적인 욕심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일시적인 욕심으로 동료를 역적으로 몰아 죽였단 말이오?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지요. 박진사는 백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진정한 학자였소. 그런데 그대는 그의 연구를 훔치고 항의하자 역적으로 몰아 죽였소. 그대야말로 역적이 아니고 무엇이오. 조정의 대신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임금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김대감, 그대의 모든 관직을 삭탈하고 제주도로 유배를 명하노라. 그리고 박진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연구가 박진사의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노라. 김대감은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군들이 그를 끌고 나갔지요. 임금이 동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지요. 동의라 했느냐? 예, 전하. 그대의 용기와 지혜의 과인이 감탄하였소. 비록 신분은 낮지만 그대의 마음은 그 어떤 선비보다 고귀하오. 동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진정한 학자였소. 과인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구나. 임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동의, 그대에게 특별히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내려주겠노라. 신분의 장벽을 넘는 일이지만 그대라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소. 조정의 대신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이한림, 예, 전하. 그대 역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였소.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좋으니 오늘부로 사헌부 정육품 관리로 임명하노라. 이한림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그날 이후 이한림과 동의의 인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의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지요. 동의가 만든 농업개혁은 백성들의 삶을 크게 나아지게 했습니다. 이한림도 사헌부에서 억울한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대했지요. 두 사람은 그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평생 서로를 도우며 살았답니다. 하급 관리였던 이한림과 천민 출신 동의는 함께 백성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만들어냈어요.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궁궐 뒤뜰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의, 그날 내가 왜 하필 나를 막았느냐? 다른 선비도 많았을 텐데. 이한림이 물었습니다. 동의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선비님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부심이 강해 보이셨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갈망이 있었지요. 제가 믿은 것은 선비님의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이한림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마음이고 가장 소중한 것도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 내가 낸 문제들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었어. 그것은 내 삶을 바꾼 질문이었지. 선비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명예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다, 동의야. 내가 나를 도운 것이다. 나는 그저 책 속의 지식만 아는 위선자였어. 내가 나에게 진정한 선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었지요. 그날 저녁 동희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명예를 되찾아 양지 바른 곳에 새로 마련한 묘였지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잘했다, 동희야. 내가 아버지의 자랑이다. 동희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이 아닌 평화가 담겨 있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신분이 아닌 마음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